안녕하세요. 광명시 지원으로 광복회 광명시 지회 주관의 근현대 역사 바로 알기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시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역사는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이다. 두 번째, 과거의 기록이다. 세 번째, 학문 그 자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로 과거의 기록이라든지 시간의 흐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춘추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라고 하는데요. 그 공자는 이 춘추라는 역사서를 쓰면서 춘추필법, 내가 춘추를 쓰면서 이러한 법으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기사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직분을 바로 잡는 정명,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명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과 비난을 하는 포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춘추가 정말 그렇게 쓰여졌느냐? 우리의 민족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공자가 쓴 춘추라는 책을 우리 조선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아주 떠받들었던 그런 역사책인데 사실은 이 춘추라는 책은 저렇게 기사, 정명, 포평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위방피격, 아존탑이 상내 야괴로 씌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방피격은 뭐냐면 자기 나라에 허물된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아존탑이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춘다. 자기들 중국의 역사는 아주 크게 이야기하고 주변국들의 역사는 아주 낮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내야괴. 자기의 것은 상세히 말하고 남의 것은 줄여서 말한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공자님 하면 거의 성인 반열에 올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공자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썼다는 말이야? 실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윗대의 기록들이잖아요. 기록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 나라의 역사나 자기 부모님의 이야기를 쓸 때 아주 좋게 꾸며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역사만 주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것들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역사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하는데 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 다른 나라의 역사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외국에서 쓰여진 역사서는 이러한 위방피격, 아존탑이 상내 야괴에 의해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외침들이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서가 많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주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국,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의 그런 사료들을 많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쓰여진 역사서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고구려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성질이 안 좋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다. 아주 민첩하고 용감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춘추필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이 역사라는 것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역사를 보는 관점, 사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이 만연해 있는 사관들을 몇 개를 알아본다면 첫 번째,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중화사관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명칭도 우리나라만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전 세계의 중심 국가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인데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차이나. 그리고 그 차이나를 표기를 해가지고 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 중국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화 또는 차이나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과 접해 있으면서 특히 조선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학문들을 전달해 받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중화사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본에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일본의 그 국민들로 우리나라 국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새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일본 중심의 그런 식민사관을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는 바로 우리 자력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오고요. 북한에는 소련의 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근대화를 목표로 아주 달려왔기 때문에 서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미국 중심의 그런 사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서양의 사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서양에서는 실증 사관, 이 증거가 있어야지만 역사로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실증 사관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양의 경우는 서양의 선진국들은 역사가 아주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대의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나라일수록 이런 실증 사관에만 의존하면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양을 중심으로 한 실증 사관이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중국, 일본, 서양 이건 적이 누군지 또 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만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4대 큰 나라를 중심으로 보는 이러한 4대 사관이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중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본다면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여러분 분서갱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서갱류, 분서, 책을 불지르고 갱류, 유학자들을 땅에 파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을 제일 최초로 통일했던 국가가 이제 진시황제가 진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로 진시황을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진시황의 그 정치가 이어지면서 나중에 많은 유학자들이 그렇게 독재로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비판들을 하는 사람들의 책,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자유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을 다 불에 태우게 되고요. 그걸 주장했던 유학자들, 공식적으로는 46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400명이 넘는 세상의 그 학자들을 땅에다가 생매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역사서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지금은 없어요. 그 책들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단 중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고구려의 수나라와 당나라와 우리 고구려의 전쟁이라든지 많은 그 전쟁 동안에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해치고 우리의 문화재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역사서들을 이렇게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역사서들을 불태웠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북공정 많이 들어보셨나요?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으로 아주 뜨거운 그 여름을 보내고 있을 그 당시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동북공정은 2002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그 이전인 1990년대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 그리고 한족 이렇게 해서 총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연합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물러나가는 그 과정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포섭을 하면서 중국의 영토로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중국의 그 지금 국토 안에 있는 모든 그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라는 건 뭐예요? 막 유물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서적을 보고 이러면서 아 이게 몇 년도다 이게 어디의 역사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모든 지금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역사를 다 중국사로 편입하도록 하여라라는 프로젝트 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에 맞춰서 학자들이 그 역사 자료들을 끼워 맞추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국내에 있는 한족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그건 30%밖에 안 된다 그러고 나머지는 55개의 소수 민족들이 70%의 국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북 지방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거든요. 여기를 서북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의 그 민족은 원래는 돌골족 그다음에 투르크족 이런 사람들이 세운 그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하고 말도 다르고 그다음에 종교까지도 다른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티베트 이 지역은 서남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티베트의 지도자가 누구죠? 달라이 라마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그 달라이 라마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서북 공정, 서남 공정 그리고 또 이 중국의 55개 소수 민족 중에 가장 교육열이 높고 가장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동북 삼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 지역은 바로 우리나라의 그 옛 터전이죠.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가 있던 터전. 이 삼성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동북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의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를 어디의 역사라고 한다? 중국의 역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북공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중국 하면 아주 유명한 그 유물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는 것은 바로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이 원래는 여기 자위광에서 산해강까지로 이어지는 이 만리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역사를 더 왜곡하고 동북공정이라든지 서북공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짧은 거야. 그리고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이민족을 막기 위해서 자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쌓는 그 성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중국의 한족의 그 나라는 요 밑이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요 아래라고 하는 증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리장성을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그 동북 삼성 지역에도 성이 아주 많이 그 수백 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어디 성이에요? 고구려의 천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과 우리나라의 그 우리 민족의 성은 그 쌓는 방식이라든지 돌의 그 종류라든지 이런 게 아주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무시하고 천리장성에 있는 성까지 이어가지고 2009년에는 8,851km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12년에는 더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까지 이걸 연장을 시키고 헤이룽장성, 저 러시아 밑에까지 이어지는 성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얼마다? 3만리가 넘는 장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2012년에 교과서에도 이제 이렇게 만리장성의 길이는 만리가 아니고 3만리가 넘는다라고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재가 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중국이 역사 왜곡을 정말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 중국에는 그 전 세계 우리가 배웠을 때 4대 문명 배우셨죠. 뭐 이집트의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문명 하는데 중국의 황하 문명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황하라는 것은 이쪽에서 흐르는 그 누런색의 그 강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발달한 것이 세계 그 문명인데요. 어디에 또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냐면 요하라고 하는 이 랴오허 있죠. 요 요하 문명에서 홍산 지역에서 아주 많은 오래된 그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건 언제 출토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학자가 여기를 탐방을 하다가 발굴해낸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홍산 지역에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최근에도 많은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물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땅이 어디 땅이냐? 지금은 중국에 편입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많은 발굴을 하게 됐거든요.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황하 문명과는 다른 문명이 나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기라든지 토기가 이 중국의 토기랑은 다른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무덤을 하는 무덤 양식은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의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토광묘나 목광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홍산 문명은 뭐가 나와요? 돌무덤, 석관묘, 적석총의 유물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적석총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여기 송파에도 가면 있습니다. 송파의 석천동 지역 있잖아요. 석촌 호수가 왜냐? 석촌, 돌을 쌓아서 만든 그 묘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돌무덤, 석관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과는 다른 황하 문명과 다른 동북 지역의 문명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가 지금은 국토가 어디에 속해 있다?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홍산 문명을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명들을 보면 이제 옥이라든지 이런 빗살무늬, 우리 빗살무늬랑 똑같죠. 그런 무늬들이 나와가지고 기원전 5000년까지, BC 5000년까지 방사성 동위 원소 그 법을 했더니 아주 오래된 문명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옥을 아주 정교하게 간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문명권이 발굴이 돼서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는 원형 재단이 있고 방형의 네모난 방형의 적석 총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거든요. 이 발굴된 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에는 가보면 저도 여행을 가봤지만 중국에 가면 박물관들이나 이 중국이 워낙에 땅이 넓잖아요. 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물 또한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이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운동장 있죠. 잠실 운동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돔 형식으로 비도 안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물관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이 아까 보셨던 이 위에다가 이런 돔 형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단체에서 같이 갔던 분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죠.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사람들 와서 보라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굴된 그 여신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목이 이제 잘려져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프랑스 신문에 이제 역사적인 혁명이다라고 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몸체하고 이 얼굴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슴 모양으로 봤을 때 여신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갔더니 요거를 요렇게 요곳 안에 박물관 안에 있고 그 입구에 요렇게 여신상으로 실제 우리의 모습, 지금 사람의 모습을 친근하게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이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라고 3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30년 만에 지금 G2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려면 우리는 이 주변 땅덩어리가 커야 되고 많은 사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의 오랜 역사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런 공정이 뭐냐 하면 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역사 왜곡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뭐를 시작하냐.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는 걸 시작해요. 이게 뭐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옛날에는 신화의 이야기였어요. 신화였어요. 옛날 한옛날에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단대, 연대를 정확하게 이제 정한다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진짜 있었고 기원전 2500년, 뭐 이거는 상나라는 몇 년, 주나라는 몇 년 해서 그 신화의 세계를 역사의 세계로 들여보내는 그 공정을 했습니다. 이 공정 마감됐어요. 이걸 몇 년 만에 했냐? 4년 만에 몇천 년의 역사를 다 역사 시대로 신화의 이야기를 역사로 끌어들인 공정입니다. 두 번째, 동북공정, 우리 동북 지역의 역사죠. 이 책을 보시면 중국에서 지금 교과서라든지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책인데 보시면 여기에 다 중국 고구려사, 고대 중국 고구려사, 중국 고구려사. 뭐예요? 고구려사가 어디 거라는 얘기야? 중국의 것이라고 저렇게 뻐젓이 해가지고 책을 판매를 하고 교과서에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영 막 이런 사람 중국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탐원 공정. 이건 뭐냐? 원류를 탐구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황오제, 3명의 황제, 5명의 제 이래가지고 총 8명의 그런 뭐 신농씨라든지 농사를 관장하는 뭘 하는 이런 8명의 조상을 만들어 놓고 삼조당 이런 거 막 세워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조상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유적, 옛날에 요순시대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를 언제에 비하냐? 중국 요순 임금 시절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 요순 임금을 역사로 끌어들이면서 요 임금이 살았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도사유적, 신석기의 그 유물들이 나온 지역을 여기가 거기 왕성지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원전 250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 비슷한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단군 이야기 하잖아요. 고조선의 단군이 언제 나라를 고조선을 세웠다?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랑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국사 수정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예요. 사마천의 사기가 중국의 역사서로 아주 유명한데 이 사마천의 사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 역사책을 조작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뭐를 조작한다? 거기에 딸려 있는 각 주 있죠. 그 밑에 주석들을 다 여기에 맞춰서 이 왜곡한 프로젝트에 맞춰서 다 수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기 수정본이 지금 출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러한 그 연구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라 그러잖아요. 중국의 역사 학자들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수만큼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그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이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이제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알린다. 그래서 중화 문명 전파 공정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몇 부작을 만들어? 우리나라는 길면 뭐 3부작, 5부작 이렇게 만들잖아요. 100부작을 만들어, 100부작.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하면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걸 중국의 관영통신, 우리나라는 뭐 KBS, MBC 뭐 이렇게 해주고 종편까지 많잖아요. 중국의 관영통신은 CCTV에 다큐멘터리를 매일매일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건 뭐냐면 지금 춘천에 가면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춘천 중도에서 이런 많은 이런 돌무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수없이 많은 이런 무덤들이 발굴이 되었는데 여기가 자주 물에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짓느냐 지금 중국은 이렇게 도움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레고랜드를 짓고 있어요. 플라스틱 장난감 그 레고랜드를 지금 이 돌들을 다 땅에다가 이제 묻어가지고 100년 동안 이 레고랜드가 여기 와서 영업을 하고 나중에는 돌려준다. 우리나라 다시 이제 이거 철수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박물관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고조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사장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동북공정은 끝났어요. 공식적으로는 끝났어요. 근데 동북공정은 중국은 성공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 성장을 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우리의 발전된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많이 알려지고 중국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우리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온라인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킹덤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됐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킹덤뿐만이 아니라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드라마 뭐 이런 드라마들이 10위 안에 다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킹덤에서 주인공들이 이 갓을 쓰고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갓도 중국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문화 공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팝 시장을 이끌고 있는 BTS가 한복을 입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리고 경복궁 앞에서도 뮤직비디오를 찍고 평소에 그 중에 그 멤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이 한복이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생활 한복을 입고 다니는 멤버들이 있어서 전 세계의 BTS 팬들인 아미라고 하죠. 그 아미들이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블랙핑크, 그 걸그룹 또 아주 인기잖아요. 이 블랙핑크가 또 한복을 입고 이제 댄스를 추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블랙핑크 팬들이 한복을 입고 각자의 나라에서 춤을 춘 거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 그다음에 뭐 프랑스 사람들, 그다음 태국 사람들 뭐 이런 전 세계에서 한복을 입고 이제 그 춤을 추다 보니까 그 한복도 지금 뭐라 그래요? 한복도 중국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원피스 스타일이에요. 중국은 남자도 뭐 황비용 이런 영화 보시면 알지만 원피스 스타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저고리와 바지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엄연히 다른 그 복식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거 이거 보세요. 누구예요? 손흥민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을 뭐라 그래요? 손오공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흥민도 중국 사람이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그 SNS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삼계탕. 우리나라의 또 음식이 요새 또 먹방 이런 거 하면서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삼계탕집 앞에 줄을 서가지고 이런 음식 문화도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도 중국의 것이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서 2019년에 코로나가 되기 직전 그 여름에 이쪽 동북 삼성 지역 독립운동지 답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서간도 지역에 북간도 지역에 가면 윤동주 생가라고 있어요. 윤동주 우리나라의 시인이잖아요. 이 윤동주는 뭐라고 돼 있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 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조선족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윤동주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가지고 단체 사진도 찍고 여기서 서시를 단체로 한번 읊어보자 막 이랬더니 플랜카드 들고 사진 찍지 말라고 여기 안에 공안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럼 나가라 그러고 우리가 기념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그 필름 그 칩 있잖아요. 칩 우리가 가져간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 최근에 우리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한 거 있죠. 김치가 뭐다? 김치도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유산으로 김장 문화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북한도 유네스코에 문화가 몇 가지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 김치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미 다 인정한 것인데도 중국의 유명한 그 중국 사이트, 중국은 유튜브를 안 하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 있는 그런 유튜브 같은 채널에서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이 김치를 담그는 거를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게 아주 붐이 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이 방역을 너무 잘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막 하더니 한국에는 김치라고 하는 아주 건강식, 발효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 김치 붐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와서 중국에서 야 그거 원래 우리 거야 하고 파오차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런 야채를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파오차이는 이게 거의 피클과 같아요. 우리처럼 이런 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중국에서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잘하죠? 이 IT가 발달되어 있어서 온라인이라든지 와이파이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고 국민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알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가 왜곡된 것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이버상에서 많이 알리는 그런 방크라는 단체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명 유튜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구글사에다가 항의를 하게 됩니다. 구글에서 김치를 치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중국이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차이나로 돼 있었던 것을 이제 올바르게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 어디로? 코리아로. 그래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북한과 남한에 다 이 김치가 원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시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 그 지금의 중국을 전 세계에 아주 그 큰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교역국이고 제일 많은 이득을 주는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강하게 못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간단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서 하나하나씩 다시 바꾸어가고 교육하는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역사 왜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바다 건너에 가까이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일본에 보면 보세요. 킬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우길기를 들고 이런 시위들을 하고 있는 극우 일본 단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아주 극우로 되면서 우경화된 데는 아베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 그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 총리는 보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소에 참배하는 이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2012년 12월에 아베 총리가 총리에 당선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찾아가서 참배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시다 쇼인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베의 우경화가 아주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책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 육사를 졸업하셨던 육사 출신의 군 장성이 되신 분이 이 요시다 쇼인에 대한 책을 쓰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요시다 쇼인의 묘소를 아베만 참배한 게 아니라 누가 참배했느냐? 한일 의정서의 주역,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침략 이토 히로부미 또 이
한일 의정서를 1904년 러일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나서 이 한일 의정서를 채택을 하고 나서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의 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아베 총리와 이 이토 히로부미가 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느냐? 요시다 쇼인은 1830년에 태어나서 29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고 죽은 1859년에 사망한 그 일본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짧은 생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냐?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냐면 조슈번, 옛날에는 번이라고 하는 그 행정 단위가 있었거든요. 조슈번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이게 현으로 바뀌면서 야마구치 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야마구치 현 조슈번은 하기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여러분들 시모노세키는 우리 부산에서 부관페리호라고 하는 부산과 이 일본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라고 해가지고 많은 교류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일본의 도쿄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조선이 더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선을 보면서 저 대륙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문물을 전해받았던 그런 섬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외부로부터 서양 세력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폈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의 경우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가지고 이 서양 세력들이 들어온 침략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쇄국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받아들이면서 근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옛날에 사스마 번이나 조슈 번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하고 왕을 세우면서 다시 왕 중심의 근대화를 이루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만든 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곳이 사스마와 조슈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인은 조슈에서 태어나게 돼요. 이 조슈라는 곳에서 태어난 쇼인이 있는데 이 쇼인의 그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가토 다카요시라 그래가지고 메이지 유신의 삼걸, 메이지 유신의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여기 출신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또 이 지역 출신이에요. 바로 쇼인 신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의 제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초대 사법 대신 일본의 근대 법전을 완성한 사람인 야마다 아키요시라든지 또 군부의 대표적인 사람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든지 또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밀약 들어보셨죠? 그 가스라 다로가 밀약을 맺었던 사람도 이 조슈번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일본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다 쇼인, 스승 요시다 쇼인은 무슨 주장을 했느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유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유수록이라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서둘러 군비를 정비해서 군함과 포대를 갖추고, 그러니까 무력을 빨리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본의 그 흑해라고 해서 미국의 페리 제독이 들어오면서 이 일본 사람들은 조각배만 보다가 엄청난 그 군함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저런 군함, 그 다음에 대포 이런 걸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캄차카반도와 오호츠크해를 빼앗아야 돼. 그리고 우리 조선에게 요구하여 조공을 바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유수록에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 정한론,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사람이 이 요시다 쇼인인데요. 이 정한론은 바로 대동아 공영권 이론으로 발전을 했고 이것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제2차 세계대전에 막을 내리게 했지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일본 구구 세력까지 이어지는 그 철학이 이 요시다 쇼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이는 무슨 얘기를 했냐? 다케시마 개척 의견서라고 하는 것을 내던데요. 다케시마가 어디예요? 울릉도, 독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다케시마를 개척하면 해외, 즉 러시아 등 러시아의 사변에 대응하거나 조선과 만주에 진출할 때 항상 이 대륙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진출할 때도 일본의 거점으로 쓸 수 있어 크게 이익이 된다. 지금의 독도에 대한 이 침탈이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독도가 원래 자기 거라서가 아니라 뭐다? 이렇게 해외를 침략하는 발판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의식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대표적인 것은 존왕, 자기들은 천왕이라고 부르죠. 이 일왕은 신격을 줬어요. 신. 그래서 우리는 신이 만든 나라다라고 해서 이 자부심 뿜뿜 있죠. 이런 자부심을 선민사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양이 서구 세력을 배척을 하는데 무조건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서양을 배워서 이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서양의 것을 그대로 흡수하고 다 배워서 빨리 근대화가 되었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초의 그런 제국주의가 돼버린 거죠. 그러고는 세 번째 보세요. 주변국을 정복하는 침략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화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한론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익선이라고 하는 선을 한반도를 이어가지고 이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해서 지금의 가야 땅에 옛날부터 우리가 원래 일본이 가서 점령하고 살았다라는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나라 지금의 역사학자들도 이 임나 일본부설을 받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어서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언제든 죽음을 택할 것이다. 가미가제, 여러분 아시죠? 그 천황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자폭 테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불멸 사상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의 직접적인 제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은 어떤 정치, 문치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다 그러면 군대로 침략을 한 사람이 바로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육성했고, 이 군대의 그 밑에서 누가 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맺었던, 그 다음에 데라우치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초대 조선 총독부의 총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세가와 요시미치, 이 2대 조선 총독,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드러나지 않는 물밑 프로젝트라 그래서 여러분들 낭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들어보셨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 할 때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 궁궐 안까지 침입해서 우리의 민비를 시해하고 시체를 석유를 뿌려서 불태우고 남은 시신은 그 연못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나라의 궁궐까지 침입했던 그 낭인들이 바로 겐요샤라고 하는 그 낭인 집단인데, 이 집단을 누가 만들었어? 도야마 미스루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이 도야마 미스루도 이 요시다 쇼인과 이제 그 연결이 사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우치다 료헤이라든지 다케다,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요시다 쇼인의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략들을 했는데, 지금 요시다 쇼인의 그 쇼인 신사라든지 요시다 쇼인이 제자들을 길러냈던 그 조그마한 학교가 있어요. 서당 같은. 그 서당에 가보면 이렇게 출신들, 요 가운데가 이제 요시다 쇼인이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사진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우리나라에 아픔을 주었던 그런 전범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 집을 뭐라고 부르나? 쇼카 손가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쇼카 손주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쇼카 손주쿠가 어떻게 됐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
군함도라 그래가지고 그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서 그게 아주 논란이 많았잖아요. 서양에서는 동양에서 근대화를 이루었던 그런 산업화된 유물들이다라고 해서 군함도가 등재가 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군함도는 뭐예요? 우리 조선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아시아국들의 사람들을 강제로 징병해다가 그 탄광에다가 집어넣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조그만 데다가 사람을 그 탄광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수탈을 했던 그런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아픔이 있는 곳이 그 군함도인데 거기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서 이 쇼카 손주쿠도 같이 그때 등재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일본의 A급 전범들을 양성했던 그 교육기관을 어떻게 유네스코는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더 이상 이런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으로 인한 그런 문화재나 교육기관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세계 평화의 정신으로 만든 유네스코에 이렇게 일본이 많은 돈을 쓰고 그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유네스코가 등재를 하게 돼서 전 세계인들이 관광을 오게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쇼카 손주쿠 입구에는 메이지 유신의 태동지라고 하는 휘호가 있는데 이 휘호는 누가 썼느냐 하면 아베 신조의 작은 아버지가 이 휘호를 쓰게 됐는데요. 이 아베 총리를 계보도를 올라가다 보면 요시다 쇼인의 직접적인 제자 중에 요시마 요시마사가 있어요. 이 오시마 요시마사가 누구냐 하면 이 아베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고 이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기시노부스케. 이 기시노부스케는 A급 전범이에요. A급 전범으로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 일본의 A급 전범들에게는 어떤 게 희소식이었냐? 1950년 남한과 북한의 그 전쟁,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 냉전 체제가 심해지면서 일본을 이제 그 적국에서 일본의 그 미국이 냉전 체제에서 소련을 방어하는 그 전초 기지로 일본을 선택하면서 일본의 이 A급 전범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되고 유명한 경제인이 되면서 6.25 전쟁의 그 전쟁 특수를 일본이 톡톡하게 누리면서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에 일본이 전 세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우리의 6.25 전쟁에 발판을 해가지고 일본이 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 기시노부스케가 다시 권력을 또 잡게 돼요. 그런데 이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어디에 있었냐?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그 일본의 괴뢰 정권이라고 하는 그 만주국이 세워지면서 그 만주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만주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우리나라 그때 박정희 대통령, 우리에게는 아주 이 경제적인 산업화를 이루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물론 그 일면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박정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나라에서 그 선생님 하고 있다가 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야, 지금 일본이 대세다.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하겠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주 군관학교를 찾아가요. 그 전쟁 상황에서는 어디가 제일 파워가 셉니까? 군대가 제일 파워가 세. 근데 보니까 어디가 지금 나라가 세? 막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다 이기고 일본이 이제 막 서양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일본의 군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안 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 혈서까지 써가지고 제가 일본 천황에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만주에서 만난 사람이 기시노부스케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돼? 박정희 대통령 때 A급 전범인 기시노부스케한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훈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시노부스케를 만나서 어떻게 90도 절을 하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기시노부스케다.
그래서 기시노부스케가 만주에서 했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거 똑같이 이제 와서 나중에 박정희가 하게 되죠. 그런 거라든지 그 일본의 그런 체제들을 많이 그대로 답습을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 5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손자와 외손자와 딸이 손을 잡으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도 이야기나 이런 위안부 징용 문제 이런 문제에서 끝났다. 이미 일본이 이야기하는데 발판을 마련해 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사람이 좋다 싫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흐름, 일제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PD수첩에서 부당거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다큐멘터리. 여러분들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이분들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독도 수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뭐 재판을 받으러 가신다거나 징용에 관련됐거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역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국정원이 다 보고 있었어요. 이 이명박 그 정권 시절에 보고 있다가 이 국정원이 이 자료를 일본 공안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도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가면 어떻게 알고들 그렇게 일본의 극우 단체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폭행도 하고 그 재판을 받으러 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하고 그런 일정들이 어떻게 다 드러났나 했더니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일본에다가 전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고 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의 정권들은 이 민주정권 또 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북한과 평화무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극우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뭐 빨갱이 프레임이라든지 항상 북한이 위험하니까 위험론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통제를 했었던데 그것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들을 항상 안 하게끔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본에 넘겨주고 있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북한 정권이 불안하고 그 소련, 중국 이런 게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 정세를 바탕으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 정권이 화해 무드로 가면 안 돼. 북한과 남한이 화해를 하는 것을 주변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이 연구소 사람들을 국정원에 초청을 해서 북한에 대한 아주 엑기스 어디에도 알 수 없는 정보를 주게 되면서 이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일본에서 아주 큰 권위 있는 단체로 커나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큰 단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국정원 우리나라를 완전히 배신하고 완전히 극우로 돌아서서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 아래 개곤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형,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홍형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전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국정원 직원 중에 해외 파견했는데 일본에 파견돼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변해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자다. 이러면서 조선노동당의 스파이다.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일본에서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해마다 그 논문 발표를 하거나 이런 학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 지원금을 주는데 올해 2021년 우리나라에서 2명이 받았어. 그 2명이 받았는데 그 2명이 어떤 책을 썼느냐? 위안부에 응모하기 이전에 이미 매춘부였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징용에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성균관대 졸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런 책도 내고 논문도 발표하고 막 유튜브에다가 찍고 이런 거야. 그 사람들에게 이 연구소에서 1,200만 원씩 돈을 그 논문 잘 썼다고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 돈 받아 먹자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2021년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왜곡과 어이없는 일들이 왜 언제부터 그 뿌리가 있느냐? 아주 위로부터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일제강점기의 교육 시책,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에 전 국민이 일어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기를 들지 않고 태극기만 들고 평화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한 최초의 식민 국가가 우리 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반기는 나라까지도 있었는데 어떻게 조선은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맨손으로 애부터 어른까지 다 반대를 하냐. 그래서 이 무력으로 침략할 수 없는 나라가 조선이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이토 총독으로 바뀌면서 다른 유화책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일제의 교육 시책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뭐라고 한다? 첫 번째, 조선인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조상 단군을 없애라. 그래서 역사서를 팍 줄여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조를 누구라고 해? 박혁거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무능 악행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게 해라. 맨날 당쟁만 했다, 지네들끼리 싸웠다, 엽전 뒤집듯이 마음이 뒤집는다, 뭐 안 좋은 얘기만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살인파, 이렇게 훈구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정치도 보면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있을 때 양당 체제예요. 혼자 독주하는, 임금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성리학이라는 그 학문으로 무장된 신하들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양당 체제를 이끌어왔다. 오히려 분당, 같은 벗, 선비들이 벗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임금 혼자 잘못된 임금이 독주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그러한 민주주의적인 발판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싸웠대더라. 여자들끼리 뭐 왕비들끼리 맨날 서로 질투해가지고 뭐 누구를 암살하고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공공연하게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너무 싫어. 일본 봐 얼마나 잘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스스로 실망, 허무감에 빠져서 일본을 좋게 알리는 거예요. 자, 일본 얼마나 깨끗하고 좋니? 우리 일본 사람들은 깨끗해. 거리도 깨끗하고 아주 솔직하고 뭐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도 일본 사람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게끔 해라. 그래서 이미 나이 든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자라나는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교육 시책을 사이토 총독이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서, 그 이전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역사서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뭐 신채호 선생이 쓴 뭐 을지문덕전이라든지 뭐 연개서문전이라든지 이런 거, 또 베트남 망국사, 또 이 미국의 독립전쟁사, 이런 책들 뭔가 읽고 민족의 정신을 끌어오르게 하고 독립의 의식을 고취하게 하는 책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작업을 펼쳐요. 그리고 또 나머지 책들은 일본에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책들, 우리의 고대사, 아주 찬란한 고대사의 책들은 지금 일본의 왕실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 일본의 학자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일본에 있는 조선 역사서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그 리스트를 작성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이런 책들을 많이 불태웠고 지금 왕실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제강점기는 그랬다 치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우리의 자주적인 국가를 성립을 했는데도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런 역사 바로 알기라는 이런 바로 알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해방이 되기 전에 일본에서는 야, 이 조선의 책들을 없애면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조선은 책이 너무 많은 나라야. 그리고 불태워버리면 사람들이 외웠다가 다시 써가지고 또 책을 만들어.
도저히 없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자라나는 사람들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두자 해서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선사를 일본의 시각으로 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역사서를 만듭니다. 그 역사서를 만들 때 조선사 편수회에 고문에 누구를 넣느냐? 권중현, 박영효, 이완용. 누구예요? 대표적인 친일파들을 이 학자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같이 넣게 되고요. 또 이병도, 이마니시, 류, 스다 소키치 이런 사람들 일본의 학자들인데 대표적으로 스다 소키치 이 사람은 뭐냐? 삼국유사 그 고대사 불신론이라 그래가지고 삼국 이전의 삼국 역사들을 다 이거 다 옛날 얘기야 뻥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마니시 류라는 사람은 이 조선사 편수회 중에서 고대사 부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고대사도 다 신화다. 이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의 그 밑에서 활동했던 촉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딱 됐어. 이 사람들 이제 다 물러갔어.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병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성제국대학의 역사 교수, 경성제국대학이 어떻게 돼요? 서울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서울대의 교수가 되면서 그 당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사관을 다 이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그 역사서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대학생이 많지만 그 당시에 서울대 나온 사람은 또 다 다른 대학교들의 교수가 되면서 지금의 강단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의 집단이 다 이 이병도의 제자로서 일제가 만든 역사를 바탕으로 한 역사를 강의하고 그 제자의 제자를 길러내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병도 같은 사람만 있었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최태영 박사라는 분인데요. 생모를 한번 보세요. 언제 태어났어? 1900년에 태어났어. 언제 사망했어?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을 사셨다? 105년을 사셨어. 105년을 사시면서 이분은 황해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찍부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의 법전을 편찬할 때의 그 위원으로도 활동하셨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시 있죠. 법관을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법관을 뽑던 그런 고시의 출제를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땠냐면 이병도 아까 그 이병도랑 친구였어. 서울대 같은 이분은 법대 교수, 이병도는 사학과 교수였는데 이제 어느 날 고시 문제를 딱 보니까 아니 고시의 역사 문제를 보니까 이거 완전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그 문제를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우리의 옛날 역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만들어 놨던 그 책에 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시 이분이 역사 그 문제를 다시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이 법대의 교수로 퇴직을 하시고 이제 60세, 65세 퇴직하면 어때요? 그때는 그냥 이제 뭐 놀러 다니시거나 쉬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아주 꼼꼼하셔가지고 직접 중국 그 사서라든지 이런 걸 다 읽으시고 다 뭐 어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가서 책을 일일이 한 줄 한 줄 다 비교를 해서 2000년에 그러니까 몇 살 때? 100살 때 책을 내셨어. 역사연구소 인간 단군을 찾아서. 그리고 2002년에 한국 고대사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내가 주변에 보니까 내가 70쯤 됐을 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내 시대를 산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긴 목숨을 준 것은 내가 아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라는 그런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시면서 역사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병도 박사가 사실은 그 최태영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당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의 국조고 이러한 많은 증거품들이 지금 일본에
그 사서들이라든지 책들이 고대사 책이 많이 있다라는 기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분도 퇴직을 하셨고 이 제자들이 강단 사학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서가 다시 번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최태원 박사님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은 원래는 우리나라의 도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레인은 뭐냐 하면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한반도에서 일본 연도로 건너가서 어떻게 했다? 많은 문물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가야. 보면 불교라든지 종이나 붓, 그리고 천문학, 한자, 역법, 그리고 유학, 그 다음에 신라의 경우는 조선술,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술. 특히 가야는 뭐예요? 가야는 철의 문명이 아주 발달한 나라가 가야잖아요. 그래서 철기라든지 아주 발달된 형태의 토기들을 이 일본에 전해줬던 사람들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일본 문명을 발달시킨 데 공헌을 한 사람 100인 중에 1번이 누구였냐면 왕인 박사예요. 왕인 박사. 왕인, 백제에서 건너가서 이 일본에게 많은 문물을 전해주고 그 태자들에게도 교육을 해줬던 왕인 박사를 제1로 꼽을 정도로 이 도레인의 역사에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을 거의 키운 아버지 내지는 형님의 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잠시 일본이 아주 경제가 발전했고 그랬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물을 전해주고 서로 교류를 했던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여기 보세요. 고려신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여행 가보시면 버스 정류장이나 마을 곳곳에 신사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다가 아니면 학교 가다가 이렇게 종 치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복을 비는 그런 신사의 문화가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신사라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아주 도움을 줬던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은 신으로 모셔서 그 신발장 위에도 보면 이렇게 주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집안을 도와줬던 누구 친척분이나 이웃의 위패까지 모시고 있는 그런 신사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고려 신사, 고구려 때 가서 문물을 전해준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을 기리는 고려신사, 또 백제신사, 그 다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토기 이런 도자기 빚는 것을 전해준 사람들을 기리는 이런 신사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있기 직전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왓소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오사카에서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 왓소 축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항상 문물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은 저기 한반도에서 건너온다 사람들이 그러면 왓소 하고 아주 왓소 좋은 기쁜 그런 이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왓소 축제를 이렇게 해마다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일본과 한국의 그런 교류도 꾸준히 있었고 우리에게서 많은 문물이 전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문물들이 발달했고 또 정신세계 또한 발달했는지 여러분들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들어보셨죠?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나는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인도를 특히 좋아한다. 나의 모든 사상에서 중심되는 무라는 것은 바로 천부경의 무에서 왔다. 천부경을 가르쳐달라. 라는 이야기를 서울대 철학과의 박종홍 교수라는 분이 독일에 갔을 때 이 하이데거가 박종홍 교수를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종홍 교수는 자기도 서양 철학만 배웠지 천부경, 우리나라의 고대의 사상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고대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철학적인 그런 발달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어령 교수가 쓰신 책인데요. 한국창가 해서 25시를 넘어 아침의 나라로라는 책이 1984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 출간된 책에 보면 게오르기우 신부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25시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이 영화의 원작인 그 25시를 쓰셨던 작가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은 홍익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홍익인간을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를 주장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대담을 나눌 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나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왜 몰랐느냐? 왜 몰랐다? 일제강점기 때 아주 철저히 파괴되었고, 아까 그 사이토 총독의 그 교육 시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 파괴되었고, 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서들을 많이 불태웠고, 또 조선시대에 우리는 명나라로부터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 명나라보다 중국보다 더 오래된 사서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 낳고 집에 있을 때 이 신문을 보고 정말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20년, 15년쯤 돼가는 기사인데요. 일본이 70만 년 전 유물을 발굴했다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의 이 후지무라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학벌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주 학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고졸이었어요. 고졸이었는데 이렇게 유물 발굴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물 발굴하고 전시회하고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일본 땅에서 아주 오래된 유물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은 뭐냐면 조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 중국으로부터 또 그리고 우리 조선으로부터 이런 유물들이 다 건너가고 문명이 건너온 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섬나라기 때문에 좀 이런 고대사가 약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집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물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 일본의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약 60만 년 전에 원인의 건물 터로 보이는 뭐가 발견됐다, 31점을 발굴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일약 대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근데 이분은 유물을 발굴할 때마다 막 몇만 년 그 더 이렇게 점점점 옛날 것들이 발굴이 되는 게 이상하다라고 여겨가지고 이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봤더니 뭐다? 자작극인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엔 사과를 하면서 발굴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초조하던 터에 내가 옛날에 수집해놨던 그 도자기 조각을 이렇게 숨겼다가 발굴을 하면서 오래된 유물이다라고 발굴을 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일본 너무 웃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이런 찬란한 역사가 있는데도 이것도 잘 발굴을 안 하고 모르고 그리고 홍익인간, 뭐 단군 신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뭐예요?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족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더 오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일본의 신사 문화라고 했는데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 이 전범들을 합산해 놓은 이 일본의 신사에 가서 이 정치인들이 A급 전범들에게 그 쌀도 바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에 정부 요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도 국민들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8월 15일 날 뭐 하시나요?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루 쉬면서, 그쵸? 국기 요새 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를 노리냐? 그때 자기들이 아주 일본이 가장 힘이 셌던 그 시절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우길기 같은 것들을 등장하는 이유는 뭐다? 자기들이 미국하고도 싸울 정도로 미국에 폭탄을 던질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에서 파워가 셌던, 막 중국도 혼내주고 막 러시아도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 시대를 다시 떠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신사 가서 참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런 것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방송에서 방송에서 보면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중학교 그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정답 3번 한국. 이게 문제예요. 중학교 교과서 문제. 중학교에 일본에서는 그 예전에는 일본의 이 독도가 일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다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위에 세대들이 다 죽고, 우리 독립운동 하던 세대,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전 세계와 아시아를 침략하던 그 세대들이 죽고 나서 지금은 우리 일본이 더 강해져야 돼라고 하니까 그런 수치스러움, 뻔뻔함 그런 것들이 없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그 다음에 군사적인 목적, 그것만으로 가지고 역사를 왜곡을 하고 그 역사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수정을 하더니 이제 완전히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생들에게도 교육 지침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인터뷰들을 하면 일본 학생들은 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독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으면 다 몰라. 독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외운 거예요. 그래서 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다 뭐라 그러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의 사료에도 무수히 많아. 우리나라의 뭐 조선 왕조, 뭐 세종실록 지리지 굳이 그 얘기하지 않아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 선언을 하고 연합국 최고 사령관인 각서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하고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이 독도를 지도상에 이렇게 제외를 시켰어요. 코리아 쪽으로 넣어놨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엄연히 한국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독도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외교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반크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단체에서 이런 독도에 우리나라의 경찰이 있고 태극기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해마다 이제 가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이 포스터 보셨죠? 일본이 이제 우경화로 치닫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이 더 이상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 버블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일본의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자국 내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항상 일본의 정치 세력은 어떻게 한다? 한국을 치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형식을 띄워왔어요. 특히 아베 때가 이제 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수출을 해서 이득을 얻는데 오히려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수출을 규제를 스스로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언론들은 뭐라 그랬어요? 빨리 일본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일본한테 가서 그거 계속 해달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정부는 아니다. 우리 스스로 이때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키우고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가 더 발전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불매운동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방을 맞이를 했는데 이 해방을 하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들어온 것이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복원하고 우리 스스로의 문화를 다시 35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정이 연합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렇죠?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빨리 일으켜야 되고 선진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는, 그걸로 하면서 우리의 고유 문화와 역사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고유 문화들이 사라지고 또 미신이라고 하면서 많이 터부시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 과연 우리 한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면서 외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이 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려면 우리 스스로 한국학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문화, 그다음에 원형, 이런 것들을 찾는 활동들을 이제 최근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북한과는 지금 이제 통일이 안 돼서 단절이 되어 있지만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세계 1, 2, 3위국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태평양 이 바다와 접해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그 냉전 체제 속에서 남북이 분단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중국과 미국 그 사이에서 우리 여기다가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했다가 중국에서 한학령 터져가지고 롯데 이런 거 다 기업 철수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까? 또 일본, 러시아, 러일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러시아에서 일어났나요? 우리 땅에서 일어났어요. 청일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청나라에서 난 줄 알죠? 우리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북의 6.25 전쟁, 원래 6.25 전쟁은 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국가와 이 러시아, 그 당시 소련과 중국으로 대비되는 이 공산국권 간의 대리전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6.25 전쟁이었잖아요. 이런 전쟁들이 다 일어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국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지정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수탈이 있었고 너무 우리나라는 안 좋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 마다가스카라라는 그 영화도 나왔지만 그 섬은 아주 평화로운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은 발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따먹고 남으면 왜 따먹고 막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 둘러져 있는 국가를 이야기해 보면 우리만큼 강대국이 둘러 있는 나라가 없어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긴장해 있고 또 항상 먹히지 않기 위해서 발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강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대국들의 침략을 다 받았지만 이런 침략을 받으면 한 나라에게만 받아도 그 나라에 귀속되어서 없어진 나라, 말도 없어지고 자기의 고유한 종교, 남미 같은 데 그렇잖아요. 자기의 고유한 종교나 언어 다 없어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큰 나라 옆에 있으면서도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그런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민족으로 지금 현재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G7 정상회담에도 우리가 가서 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발전된 나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이제는 불리함이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특이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큰 나라들 속에서 우리의 힘을 키우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를 기억을 하고 우리도 앞으로 이 한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역사적으로 보세요. 미국의 경우는 미국 자기들의 그 대통령들,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들 얼굴을 새긴 러시모 바위산 이 국립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대통령, 이 미국은 역사가 아주 짧잖아요. 300년도 안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책이 이렇게 두꺼워.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공고히 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죠. 야스쿠니 신사에 아까도 봤지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가서 여기서 참배를 하는, 주변국들이 뭐라건 간에 자기들의 그런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중국은 이 코가, 요 코가 2m예요, 2m. 어마어마하게 산에다가 이렇게 황제들을 세워놓고, 원래는 염제하고 황제 이 둘만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 아까 요하 문명 그 지역까지도 역사를 하면서 삼조당이라 그래서, 중화 삼조당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왜 하느냐, 경제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자기들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선진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좀 더 바로 알고, 또 우리의 잘못된 역사들,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를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많은 강대국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